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 부족 사태가 돌고 돌아서 이더리움을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이 전기 경쟁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코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보상 구조들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 식어버린 지금도 시장의 돈이 이더리움 상품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요즘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왜 멀쩡한 채굴 기계를 스스로 끄고 있는지 같이 불리시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전기입니다. 이 블룸버그 계열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NEF가 최근에 내놓은 전망인데요.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는 나라 전체 전기의 5.9%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수만 대를 한 건물에 모아놓고 밤낮 없이 돌리는 시설을 뜻하는데요. 근데 2035년에는 이 비중이 20%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 100 중에 20을 컴퓨터가 쓰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그 용량으로 따져봤을 때 무려 194기가와트인데요. 1기가와트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만들어내는 전기 규모니까요. 원자력 발전소 190기가 넘는 분량이 데이터 센터로만 들어간다라는 계산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두 가지 축으로 지목된 게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채굴입니다. 문제는 전기가 주문한다고 바로 오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인데, 발전소 짓고 송전선 놓는데 몇 년씩 걸리죠. 인공지능 회사들은 지금 당장 내일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느리게 늘어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전기를 확보해 둔 곳에 가치가 뛰기 시작을 할 거고, 바로 여기서 채굴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정은 원래부터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계약, 그 전기를 받아낼 송전 설비, 뜨거운 기계를 식히는 냉각 시설까지도 전부 다 갖추고 있죠. 인공지능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들을 채굴 회사는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코어 사이언티픽이나 라이엇 같은 채굴 회사들, 이 코어 위브 같은 인공지능 컴퓨팅 회사, 아마존과 구글 계열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채굴장을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개된 것과 추진 중인 것들 전부 다 합치면요, 이 계약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이른다는 외신 집계도 있었고, 블룸버그 NEF는 2027년까지 채굴 용량의 20%가 인공지능 용도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멀쩡하게 돈 벌던 채굴 회사가 기계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인을 캐는 것보다 그 전기를 인공지능에 내주는 쪽이 더 남는 장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채굴 기계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채굴은 전기를 써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경쟁이고, 그 경쟁이 곧 비트코인 장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비트코인 장부를 지키던 자원이 인공지능과 같은 전기를 놓고 값을 부르면서 경쟁하겠다는 뜻인 거고, 전기의 값이 오르면 채굴 원가도 같이 올라가죠. 게다가 채굴 회사는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캐낸 코인을 꾸준하게 내다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도 하겠고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비트코인은 그 비용을 치르는 대신에 장부의 안전을 사왔고,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다만 전기가 귀해지는 시대에는 그 비용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를 꺼낼 차례죠.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채굴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계산 경쟁 대신에 이더리움을 맡겨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장부를 확인하고 또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더리움 재단 발표 기준으로 이 전환 하나로서 전기 사용량이 99.9%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환경 뉴스로만 읽었었는데 전기 아끼는 착한 코인이 됐구나, 딱 거기까지였죠. 인공지능이 나라 전기의 20%를 가져가는 시대가 눈앞에 오게 되면서 4년 전 결정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 전기 경쟁의 바깥쪽에 있죠. 전기값이 2배가 돼도 이더리움 장부를 지키는 비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없다 보니까 보상으로 받은 코인들 급하게 내다 팔 이유도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조가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진짜 돈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이요. 글로벌은행 HSBC가 올해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 본토랑 홍콩, 인도, 미국, 영국을 포함한 10개 시장에서 투자자 1만 명 가까이를 조사했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투자에 굴릴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1억 원대 중반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층이죠. 이 결과를 보면은 45%가 앞으로 1년 안에 코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고, 40%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치면은 85%가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정작 이 사람들 자산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에서 작년 7%, 오히려 1%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지갑에서 가장 큰 몫은 현금으로 19%고, 또 코인 6%는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과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붙여놓고 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잔뜩 담아서 오른 시장이 아니라 덜 담은 상태에서 늘리겠다는 계획만 쌓여있는 시장, 아직까지 실행 전인 수요라는 거예요. 세대별로는 방향성이 더 뚜렷합니다.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Z세대는 자산의 10%를 코인에 담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3%입니다. 늘리겠다는 답도 Z세대가 48%, 베이비붐 세대가 35%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자산들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내려갑니다. 코인 비중이 큰 세대가 점점 더 돈의 주인이 되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거래소 어플을 새로 깔고 지갑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쪽보다는 사용하던 증권계좌랑 은행 창구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그 경로가 바로 ETF, 코인을 주식처럼 증권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묶어놓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 경로에서 지난 금요일 눈여겨볼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소식이요. 이 파사이드 인베스터 집계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하루에 130억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의 뺀값이 그렇다는 뜻인 거고 이틀 연속 유입입니다. 솔직히 이 시장에서 130억은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상품별로 나눠보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블랙록의 스테이킹형 상품 하나에 약 220억 정도가 들어왔고 피델리티랑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이 세 가지 상품에서는 전부 다 돈이 빠져서 합쳐가지고 9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진짜 뉴스는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보상이 없는 이더리움 상품에서 보상이 붙는 이더리움 상품으로 시장의 돈들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스테이킹형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구조입니다. 이더리움을 맡겨두면 그 코인이 장부 지키는 일에 투입되고요. 일한 대가로서 이더리움이 조금씩 더 붙어서 돌아옵니다. 정확히는 은행 이자가 아니라 장부를 지킨 보상인데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둬도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자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보상을 ETF가 대신 받아가지고 투자자 몫에 얹어주는 게 바로 스테이킹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소식과 세 번째 소식이 한 개로 붙는데요. 비트코인 ETF에는 이런 상품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장부를 지키는 거는 채굴 기계랑 전기인데요. ETF가 발전소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더리움 ETF에서만 이자 비슷한 보상이 붙는 이유가 바로 4년 전 전기 대신 지분으로 장부를 지키기로 바꾼 그 결정 때문입니다. 전기 경쟁에서 빠져나온 자리에서 이때 생긴 보상들이 예금 이자랑 배당에 익숙한 부유층 돈이 한눈에 알아보는 이런 형태의 상품을 만든 거고 전기 뉴스랑 자금 흐름들 뉴스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앞면과 뒷면이었다는 거죠. 서두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가 K33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들을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9천만 원 정도 초반의 좁은 구간에 몇 달째 멈춰있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월 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조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건 2023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가격이 평소 움직이는 범위를 위아래 두 줄로 표시한 지표인데 이 위아래 폭이 연초 이후에 가장 좁게 붙어 있습니다. K33의 설명은 이래요. 과거에 이 폭이 이만큼 좁아진 다음에는 어김없이 한쪽 방향성으로 큰 가격 움직임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1월달이 그랬습니다. 1억 2천만 원대 좁은 구간에서 몇 주를 보내다가 1월 중순 1억 4천만 원 가까이로 급등했고 그 다음에 2월 초 8천만 원대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는 곧 크게 움직인다까지만 말을 해주고 있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1월에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더 크게 갔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비트코인별 큰 변동이 한 차례 나오고 그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더리움에서는 스테이킹형 상품으로 돈이 모이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래 대금이 3년 가까이 만에 최저일 정도로 식은 시장에서도 스테이킹형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시세를 보고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그리고 HSBC 조사에서 확인된 45%의 계획은 아직까지 실행 전이고 이런 돈이 움직일 때 쓰는 경로가 바로 이 제도권 상품입니다. 게다가 이 보상의 원천은 유행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 자체라서 시장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전기 차지하려고 채굴 설비까지 사들이는 사이에 이더리움은 4년 전 그 경쟁에서 빠져나와서 전기 대신 지분으로 장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낸 보상들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식은 지금 돈은 보상이 붙은 이더리움 상품 쪽으로 옮겨가는 중이고 그 부유층의 절반 가까이가 코인을 늘리겠다고 답을 해준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좁아진 밴드가 큰 움직임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 밴드가 풀리는 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따라 움직일지 아니면 보상이 붙는 돈이 흐름을 다르게 만들어 놓을지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 들려주시고 저는 이번 주 이 스테이킹형 상품의 유입 숫자를 직접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